네, 최근에 좀 낯설다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장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강한데도 삼성전자가 약한 것도 오랜만에 사실 뭐 흔하지 않은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진한데도 코스피가 이제 3천 근처까지 와 있다는 게 둘 다 뭐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좀 낯설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반도체 전체가 뭐 나쁘다고 보기에는 하이닉스는 이제 24만 원 고지를 점령을 했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부진이 이어진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숙제를 좀 어느 정도 풀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쪽은 아직 D램 조각이랑 네. 바운더리 쪽은 아직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고요. 네. 특히 H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엔비디아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HBM3E 뭐 8단, 12단 퀄리피케이션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많은 기업들이 HBM4를 지금 이제 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나를 해결해도 또 다음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격차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도 여전히 삼성전자 에너지지만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썼는데 바운더리 쪽 적자가 1분기보다 아주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1분기에도 2조 중반 정도 적자였는데 이번 분기도 이제 앞자리가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2조 초중반 적자 그래서 크게 줄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매출액도 뭐 SMIC 중국 기업이랑 이제 갭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삼성은 저희 추정은 한 28억 불 정도 지난 1분기 SMIC는 22억 불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고 TSMC는 250억 불이고 엄청나게 차이 나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 쪽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전반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계속 힘들었는데 디램조차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는 건데 그러면 뭐 이사님께 질문 드리면 이런 상황이 그냥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안 오른 건 아닌데 오르긴 올랐죠. 이게 저점이 한 53,000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코스피 이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올랐다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고 그 이제 센터 형님 말씀대로 사실 제일 큰 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에서 지금 뭔가 업황은 좀 돌아서는 모습도 좀 나오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이번에 그 어제 이렇게 자료들 보니까 또 대만에 뭐 이렇게 관련된 IT 매출도 나온 것 같은데 서버 ODM 업체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서버를 이렇게 엔비디아 거 수주받아서 하는. 근데 그런 지표들이 다 잘 나오는 건 반도체 호재인데 좀 뭐 진짜 납선 환경이긴 하지만 이게 1년째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삼성은 AI 주로 안 보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그렇죠. 지금. 완전히 지금 AI가 아니고 하는 사업도 보시면 HBM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엔비디아 지금 못 들어가 있으니까 AI로 보기도 어렵고. 근데 PC랑 스마트폰은 좀 좋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쪽 비중이 좀 높은 상태고 그리고 정작 또 갤럭시도 만들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스마트폰이고 관세 영향 안 받을 수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뭐 가전이나 이런 전장은 비중이 그렇게 또 높은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뭐 잘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갈 뭐 사업은 또 아닌 거고 가전으로 올릴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숙제는 결국 그거거든요. 반도체 AI로 풀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아직까지 뭐 제인스당 CEO가 도장도 여전히 안 찍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는 아무도 기대를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참 그러다 이제 되면 또 한번 움직이긴 하겠지만 뭐 되면 또 뒤늦게 반영을 하긴 근데 하겠죠.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굳이 하이닉스가 있는데 왜 삼성전자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외국인의 선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엔비디아의 수혜를 좀 명확하게 좀 받고 있고 근데 엔비디아가 망가지면 뭐 하이닉스도 같이 빠지겠지만 지금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리고 엔비디아 보면서도 한 가지 더 이제 저도 이제 놀라웠던 게 기업들한테도 이제 엔비디아 칩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번에 한 2주 정도 됐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중동 방문하고 왔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 규모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근데 그거 하려면 당연히 엔비디아 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우리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5만 개 GPU 얘기를 꺼내셨는데 당연히 엔비디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기업 향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그 확장성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도 보면
엔비디아가 좋아지면 삼성이 들어갔으면 삼성도 갔을 텐데 그러니까 후회를 못 받는 다들 거죠. 하이닉스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온 건 네. 결국엔 이제 수급의 힘이죠.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 정도라도 올라온 네, 거지. 그러니까 패시브 사실 자금도 삼성전자가 좀 있을 잘해서 올라온 건 아직은 네.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저 뼈아픈 지적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AI 주가 아니다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 AI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걸 이제 한 문장으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HBM이 좀 늦었고 파운드리는 원래 좀 힘들었고 뭐 가전은 비중이 작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다 뭐 소위 말하는 레거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디램 뭐 스팟 가격은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지금 뭐 삼성은 이렇다 할 뭔가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최근에 PC DDR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 대비 81% 올랐고요. 네, 뭐 많이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올랐고 그리고 네. 3분기에도 오를 것 같고 서버도 DDR4가 훨씬 많이 오르고 네.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DDR5 만들어야 되고 네. DDR4는 또 중국 창신 메모리가 또 워낙 가격이 인하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공급을 이제 점점 줄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수급에 공백이 생겨서 DDR4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좀 그렇지만 DDR5가 안 오르는 건 아니고요. PC DDR5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5월 말에 이제 고정 가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LPDDR5 12GB가 이제 지난 1분기 대비 12.8%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삼성도 반도체 실적은 지난 1분기보다는 개선되는데 네. 하이닉스가 개선되는 폭하고는 좀 약간 증가폭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는 이제 1조 초반 반도체 영업이익이 났고 그 중에서 파운드리 적자가 마이너스 2조 중반이었다면 이번 분기는 파운드리 적자가 2조 초반이지만 반도체 토탈은 2조 6천 정도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메모리도 삼성은 같이 좋아지는데 파운드리에서 일단 누르는 거, 두 번째는 HBM이 비중이 약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폭하고는 좀 여전히 격차가 크다. 그리고 반도체 좋아지는 폭이 생각보다 적다 보니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 25가 이제 재고 조정하고 7월부터는 또 새로운 폴더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또 늘 계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이익이 감소했는데 이번에도 좀 많이 줄어서 전사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삼성전자는 감소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좀 많이 증가하거든요. 앞자리가 7.4조에서 9.2조로 팔을 그냥 건너뛰어 그래서 뭐 실적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지금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이제 프리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좀 삼성은 계속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업황 평균 대비 좀 부진했다는 글이 나오면 그럴 때는 또 시장보다 더 오르기도 힘든 상황에서 업종 내에서도 조금 더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탄력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매력적인 거는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HBM이나 이런 데서 앞서 나가는데 이제는 뭐 디램에서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앞서 나가는 듯한 느낌이고 밸류를 주려고 해도 하이닉스에 더 주지 삼성에게는 좀 주기 힘든 환경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HBM까지 고사하더라도 뭐 그냥 삼성전자의 거의 동무대였던 디램도 지금 하이닉스한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이사님이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그 일시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게 뭐 그 삼성이 뭐 아예 뭐 못한다 이런 부분은 그런 아닌 건 것 아니죠. 같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좀 앞서가는 그림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HBM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디램 이제 이 미세 공정 얘기할 때 이제 10나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1A, 1B, 뭐 1C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저희 하이닉스가 계속 좀 앞서 나가는 좀 그림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삼성이 기존에는 정말 좀 잘했었고 항상 이 시장을 선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좀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렇게 됐죠.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지금 디램 시장의 판도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잘한 게 그거죠. 치킨 게임 해가지고 경쟁자 죽이고 1등하고 그래서 사실 1등 또 했잖아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도 옛날에 하이닉스도 사실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일들이 펼쳐지면서 세계 메모리는 3대 회사만 딱 남게 됐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런 전략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뭐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기술력. 그러니까 과거 같은 패턴이면 그러니까 원래 메모리 시장 그렇잖아요.
만약 과거 같으면 그냥 HBM도 만약 범용 제품이었으면 네. 그래서 삼성 것도 써도 되고 뭐 그렇죠. 하이닉스 것도 써도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각 회사마다 다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네. 엔비디아 아예 안 써버리잖아요, 삼성 거를. 그렇죠. 이게 완전히 달라진 지금 네. 상황인데 결국 원가가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삼성은 거기서 되게 잘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인데 이 반도체 시장도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격 뭐 비싸도 상관없어요. 네, 이제 엔비디아 성능이 더 칩 자체도 중요한 엄청 비싼데 네. 거기에 HBM 비싸도 네. 이렇게 뭐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빅테크들은 정말 그 비싼 가격에 용인을 하니까 네. 최고의 성능을 내달라. 네. 예.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하이닉스고 네. 삼성전자 그거 충족 못하니까 그냥 2등이어도 그냥 1등과 2등의 갭 차이가 너무 커진 너무 것 같아요. 커진 것 과거랑 다르게. 그래서 지금 D램에서도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원C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수율이 좀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있긴 한데 결국 이제 양산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제대로 만들지 그것도 계속 검증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1년 좀 뭐 내년 초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삼성이 뭐 절체부심해서 지금 뭐 기사들 보면 그래도 계속 뭐 이렇게 네, 그래도 뭐 예, 우호적으로 좋은 얘기들은 하는데. 나오긴 하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양산 수율 좀 잘 잡아주고 네. 간다면 예, 어쨌든 삼성한테도 반격의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그 상황만 보면 네. 예, 예, 어쨌든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가 게임이 아니라 이제 성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면 이제 디램조차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한테는 위기가 더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염희선님이 지적한 대로 이제 가격으로만 하는 시대인 제품도 있죠, 범용 네. 제품은. 근데 HBM도 그렇고 다 맞춤 제품이잖아요. 네. 로직 칩 옆에 네. 바로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로직 칩 회사들의 그 칩을 구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캐펙스거든요. 네. 인프라는 좀 비싸더라도 최고 성능의 네. 제품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기존 컨슈머 제품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면 이제 로직 칩 회사랑 맞춤 대응과 관계도 중요한데 한 번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지간하면 또 잘 안 바꾸거든요. 그렇죠. 로직 네. 칩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기존 회사보다 더 잘해야지 이거는 뛰어넘을 수 있는데 더 잘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봐도 또 더 잘한다고 해서 과거 같은 파일을 가져가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들어갈 때 구실은 결국 이제 로직칩 쪽도 이제 워낙 왜냐하면 TSMC가 로직칩을 다 파운드리 하는데 네. 지금 웨이퍼 가격 2나노부터는 이제 25,000불이거든요. 네. 18,000불이 3나노고 이게 계속 빅점프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네, 부담을 좀 가격에 느끼겠죠. 대한 저항감이 생길 거고 그러면 TSMC한테 좀 뭐 받는 엔비디아한테도 가격 압박을 줄 때 TSMC는 깎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혼자서 만들기 때문에. 네. 근데 HBM을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을 넣어주는 목적은 아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가격을 네. 깎는 게 더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일부 이제 파일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과거랑은 좀 과거 우리가 기대했던 삼성의 디램 마진하고는 좀 격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익을 좀 포기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삼성 입장이다. 예. 그럼 HBM 말씀 주셨는데 HBM이 좀 하이닉스에 늦어진다는 얘기는 뭐 1년 동안 했고요. 그런데 이제 HBM 6세대니까 이제 HBM4라고 하죠, 흔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한테도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고객사들한테 이제 샘플을 이제 보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삼성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이사님? 삼성도 지금 이제 준비는 하는데 삼성은 이제 HBM4에 들어가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D램의 원C D램이 아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그 먼저 해결을 해야 HBM4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근데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게 내년이니까 네. 올해 이제 아마 3, 4분기 정도에는 결과물이 사실 좀 나와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무조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원시드램도 좀 수율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네. 이걸 잘 맞춰서 HBM 좀 반격을 한다면 삼성한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센터 형님 말씀대로 기존의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또 HBM도 이렇게 잘해 나가면 삼성에 이게 들어간다고 해도 네. 물량을 또 많이 받긴 또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먼저 또 마이크론이 또 치고 갔는데 네. 이 선점 효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한테 좀 참 이게 삼성 주가 안 가서 답답한 뭐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단순히 주가 수준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이제 그 비중 1위다 보니까 여파도 클 것 같아서 그러면 연말쯤에는 뭔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전망 계획이지만 연말쯤에는 뭐 이렇다 할 뭔가 구체적인 뭔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연말에 이제 뭐 원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냥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 말씀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 좀 전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저도 게 이제 있으실까요? 삼성 반도체 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는데 네. 요즘은 좀 말을 많이 아낍니다. 네. 말을 왜냐하면 2023년 9월에 기대했던 게 뭐 네. 사실 아직까지 네. 엔비디아랑은 또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의 좀 있으면 만 2년입니다. 네, 이 그렇죠.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삼성도 실제 좋아도 그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요. 다만 필드에서 들리는 얘기는 원시 수율이 뭐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네. 연말 정도 되면 양산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올 거다. 뭐 제가 레벨은 보통 그렇게 되면 한 80%좀 넘는 레벨일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제품으로 그 칩으로 이제 HBM4를 만들면 그때는 좀 개선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HBM4부터는 이제 12단, 16단이거든요. 네. 이제 8단보다는 훨씬 HBM 다이가 더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도 같은 공법이긴 하지만 하이닉스랑은 다른 공법입니다. 마이크론하고 삼성은 같은 공법인데 이게 칩에다가 필름을 올리고 계속 눌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약간은 좀 뭐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확확 높아지는 거 그래서 아닌가요? 뭐 MR 머퍼보다는 단을 쌓으면서 할수록 아마 그런 수율의 이슈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칩이 이제 수율이 좋아도 또 패키징하면서 생기는 애로사항이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또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이제 설명하기도 조금 뭐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지금 HBM은 그러면 일단 연말쯤에 뭔가 지금 삼성도 더 이상 말하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 있는지 이제 결과로 보여주겠다로 하면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파운드리가 사실 얘기할 때마다 제일 안 좋고 어려운 곳이 이제 파운드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까도 짧게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력이 냉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시장 점유율은 이제 15%대에서 네. 7%대로 떨어졌고 그거는 뭐 중요한 네, 건 뭐다 알고 아니고요.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을 얘기하기보다는 TSMC 현재 경쟁력을 말씀드릴게요. 네. TSMC도 5나노, 4나노, 3나노만 매출액이 4배업 되고요. 네. 6나노, 7나노, 삼성으로 치면 이제 7나노, 8나노죠. 그렇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8나노 이상은 매출이 TSMC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수요가 나쁜 것보다도 다른 회사들이 점유율 올라오는 거죠. 바로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에 바운드리 회사가 12개가 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10인치 팹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뭐 SMIC도 이제 삼성이랑 격차가 원래 3등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글로벌 바운드리랑 UMC였는데 가볍게 SMIC가 매출액으로 누르고 이제 삼성이랑 붙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TSMC도 성숙 공정에서는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삼성이 이제 성숙 공정에서는 중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난관이 많을 거고요. 두 번째 선단 같은 경우에는 4나노, 5나노 고객은 있지만 TSMC 웨이퍼 가격가 빅점프할 때 3나노 18,000불, 네. 2나노 25,000불인데 삼성은 3나노, 2나노 고객이 거의 없습니다. 2나노는 이제 램프업 중이고 3나노도 고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단에서는 TSMC한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반면에 성숙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치고고기이기 때문에 사실 바운더리는 디램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샌드위치 상태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결국 뭐 해법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선단에서 네. TSMC가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니까 그거를 이제 기술력으로 일정 부분은 이제 좀 쫓아가서 가격적인 좀 이온화 정책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실력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기기나 이런 쪽은. 근데 지금 메인 수요는 이제 서버 쪽이거든요. HPC랑 AI 서버 쪽인데 이쪽에서는 삼성이 튀어오는 고객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는 거기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분기에 2조 때 적자나는 게 1조 때 적자로 줄어드는 게 아마 일차적인 단기 목표. 목표일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그 파운드리는 설명 들을 때마다 약간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이제 업데이트하는 것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TSMC와 삼성을 비교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삼성과 중국 기업들을 비교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럼 이사님께서는 지금 뭐 삼성의 파운드리 전략이 어떤 전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이제 제일 그거잖아요. 이제 격차가 너무 벌어졌고 네. 후발주자인데 네. 사실 TSMC를 이제 이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전략보다 용언하죠. 이제 센터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엔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웨이퍼 단가 자체가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이게 경쟁자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가서 좀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검증된 모습이 나온다면 아마 빅테크나 이런 데서도 일부는 네. 삼성을 의도적으로 쓰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TSMC랑 가격도, 협상에서 좀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원을 하려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걸 못 한다는 거는 삼성에 대한 검증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이 일부 미국의 빅테크가 좀 약간의 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까지 좀 가는 걸 좀 목표로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거기서 정말 TSMC 이긴다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너무나 네, 어려운 지금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럼 결국 그러려면 고객사를 조금씩이라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고객사가 뭐 중국 쪽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SMIC가 막 가져가니까. 근데 중국도 이번에 딥시크 때문에 자신감 얻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 반도체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삼성의 장점은 SMIC가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력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5나노, 4나노, 3나노로 SMIC가 네.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장에서 TSMC 것도 쓰긴 또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네. 결국 그렇게 되면 삼성도 그런 쪽에서는 좀 고객사를 중국에서 네. 확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AI 투자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은 중국 쪽에서라도 계속 그런 이제 네. 뭐, 그 중국 고객들 확보해서 네. 좀 이제 고품질의 파운드리 할 수 있는 네. 그걸 뭐 테스트 베드 삼아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런 거죠. 네, 계속해서 그런 쪽에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면 네. 수율은 계속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미국 빅테크 쪽에서 퀄컴 얘기는 자꾸 나오긴 하는데 네, 뭐 퀄컴. 어쨌든 이제 미국 빅테크랑 네. 예, 수주를 조금이라도 받는 네. 그런 모습이 한두 개 나와주면 네. 또 그게 이제 물꼬가 터져서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균열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그것도 좀 시간은 걸리긴 아직까지는 하는 것 그런 게 같습니다. 없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주뿐만 아니라 사실 뭐 빅테크 기업들도 뭐 삼성을 어떻게 보면 응원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사는 입장에 지쳤습니다. 예, 응원하다가 조금 뭐 지치긴 했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해야 이제 TSMC가 좀 25,000 하는 건 23,000에 해준다든지 그런 게 가능할 텐데 예, 서로 좀 삼성도 답답하고 M7도 답답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를 삼성이 수주를 했다, 따냈다, 뭔가를 이제 시장이 환기를 할 만한 뉴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하고, 근데 그게 만약 나온다면은 이게 하나의 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하면 이제 우리가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업체를 또 얘기했는데 여기 또 빠뜨리긴 좀 아쉬운 게 또 인텔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텔은 사실 그렇게 존재감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요즘 이제 관세 전쟁의 시대에서 미국 안에 미국 기업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인텔을 어떻게 지금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텔은 이제 전체 고객의 99%가 내부 캡티브 인텔한테 파는 거거든요. 네. 인텔 패미스한테. 네. 근데 인텔 그 파운드리 매출액이 분기에 40억 불이에요. 네. 삼성전자 28억 불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넘버 2입니다, 사실은. 네. 다만 이제 자기한테 파는 거라서 네. 이걸 파운드리라고 불러야 될지. 근데 인텔은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그걸 IFS라고 부릅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디비전을 부르는데 뭐 전문학적인 적자가 나죠, 그쪽은. 그리고 사실은 뭐 인텔의 공정은 본인을 못 믿어서 3나노는 TSMC한테 예주주거든요. 네. P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텔의 그 미세 공정 기술에 대해서 인텔이면 결국 이제 무어지 않습니까? 무어가 거기서 일을 했고 미세 공정이 인텔이었는데 그 핵심 미세 공정마저도 TSMC한테 예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의 공정 경쟁력, 인텔이 뭐 1.8나노 한다, 그다음에 1.4나노 한다, 그걸 그렇게 신뢰하는 고객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은 뭐 2나노니 1.8나노니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것도 다른데 맡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일단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이나노 인텔 이나노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인텔이 자기 거 외에 또 파운드리 사업자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그게 계약 맺은 건 있거든요. 인텔이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네. 1.8나노 공정 이제 칩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는 했는데 이제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옛날에 삼성도 그랬거든요. 네. 계약을 맺은 것까지는 다 좋은데 네. 빅테크랑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결국 뭐가 문제였죠? 제대로 못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양산이 제일 컸던 게 퀄컴의 그 발열 이슈.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치명타였죠. 그때 네.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때 그 퀄컴이 TSMC로 다 완전히 넘어간 그런 네. 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계약도 중요하지만 인텔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원래 지금 1.8나노 공정도 지금 예정보다 되게 지연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 내년으로 생산 일정이 연기됐는데 이게 자꾸 삼성하고 좀 오버랩되지 않나요? 네, 그 뭐가 미국 자꾸 삼성 같은 연기되고. 느낌도 약간 네. 있습니다. 좀 삼성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네. 근데 자꾸 이제 삼성이나 좀 인텔이랑 약간 이제 그 이 파운드리 쪽에서 이 경쟁력이 그렇게 TSMC에 높진 않고 네. 그리고 수율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정된 일자를 좀 초과하는 모습들도 네. 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빅테크 입장에서는 더더욱 더 신뢰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과연 26년에 1.8나노로 만든 게 도대체 그 수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웨이프를 샀는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네. 칩이 100개인데 만약에 수율이 40%면 60은 그냥 반 넘게 날려버리는 버려야 거잖아요. 되니까. 그러면 이 빅테크도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결국엔 이 1.8나노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예, 얼마만큼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샘플이 예. 있어야 예. 될 그래서 건데. 인텔의 경쟁력 있다라고 좀 말을 하기는 아직은 좀 우리가 네. 판단하기 좀 어렵다. 네, 인텔이 있으면 그 전에 삼성도 생겼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도 없잖아 들고 이게 참 만드는 게 발열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갤럭시도 예전에 발열 이슈 때문에 퀄컴이라는 걸 놓쳤고 인텔만 해도 그 CPU를 할 때 컴퓨터 맞출 때 예전에 인텔을 다 쓰다가 AMD로 많이 넘어간 게 너무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쿨러가 뭐 이만한 걸 달아야 하니까 결국에는 이 CPU도 비싼데 쿨러도 비싼 거 써야 된다 해서 AMD로 많이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발열 문제는 이제 인텔과 뭐 삼성의 공통된 숙제인 것 같고 그래도 삼성은 지금까지 뭐 칭찬받을 게 사실 하나도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요즘 뭐 닌텐도 같이 그 주문형 칩 같은 것들은 좀 시장이 좀 커져가고 있고 뭐 에이직이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에서는 좀 삼성이 좀 다른 것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그냥 긍정회로입니까 어떻게?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품은 이제 닌텐도는 참고로 이제 엔비디아 네. 테그라 칩을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네. 이제 AMD 칩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양대 진영 게임 컨솔 회사들이 네 맞습니다. 이제 양대 진영의 칩을 쓰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8나노 게이밍 프로세서는 원래 삼성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삼성에 이제 우리 어쨌든 8나노는 EUV를 안 쓰고 네. 삼성에서 이제 대응을 많이 해줬고 또 뭐 테슬라 칩도 테슬라 미국에 네, 네. 우리 FS 칩도 8나노는 삼성이 많이 했기 때문에 8나노 수율은 삼성이 좋고요. 네. 참고로 이제 그 공정은 DUV만 씁니다. EUV는 안 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원래 좀 검증이 된 공정이고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에도 8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지 네. 계속해서 공장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 그래서 성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또 8나노가 완전한 이제 성숙도 아니고 성숙과 선단의 중간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정들에서 또 좋은 또 지금 이 트랙 레코드는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고객을 좀 많이 확보해서 네.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체력을 좀 보강해서 그 체력을 이제 3나노 선단으로 네. 리소스를 또 투입하면서 좀 선순환 효과가 네. 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닌텐도의 어째 보면 이런 양산은 네. 상당히 그래도 좀 센티멘트에는 도움도 되고 내부 자신감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뭔가 자기 개발사에 보면 작은 성공을 여러 번 자주 해라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작다고 폄하하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간만에 삼성에서 이제 예전에 삼성다운 모습을 보였던 부분인데 그러면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서 에이직 관련해서도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한데 이게 또 시장이란 게 모르잖아요. 여기다 집중을 하면 삼성이 또 다시금 밸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희망회로일지 이사님의 한번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팔라노가 핵심은 아니잖아요. 네, 뭐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닌텐도라는 그 상징성은 너무 좋죠. 뭐 스위치 투랑 게임기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관세형에 있어서 미리 또 사는 수요도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뭐 물론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3나노 뭐 이런 데서 2나노 이런 데서의 결국 경쟁력 확보니까 예, 이게 어쨌든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기업 가치를 막 그런다고 해서 닌텐도 됐으니까 와 이렇게 막 끌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파운드리는 아까 이제 3나노하고 그리고 미국의 정말 큰 빅테크를 좀 수주할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HBM도 지금 D램에선 제일 중요한 HBM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HBM에서 결국엔 물량이 진짜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엔비디아 무조건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돼야 어쨌든 사람들이 우리 보통 주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EPS 곱하기 PER인데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EPS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EPS도 괜찮고. 근데 특히 요즘에 그 소각까지 하니까 밑에 네. 분모를 없애주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좋은데 뭐가 문제죠? 이 PER이 안 올라가요. 밸류를 못 쳐주는 못 쳐요. 그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쳐주고 결국 싶어도 밸류를 이유가 없어요. 올리는 그 둘 중에 하나의 네.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EPS가 좀 부진해도요. 주가는 사실 폭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PER이 못 가니까 이게 마치 그 현대차랑 비슷한 상황이죠. 현대차 돈 정말 잘 벌고 예. 주주환은 잘 팔고 잘 잘하죠. 만드는데. EPS는 문제가 없는데 예. 이 PER은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이게 안타까운 점인데 이 양대 산맥이 이거는 두 회사가 예. 근데 좀 결국엔 억울하죠. 그 밸류를 올릴 수 있는 뭔가 이 PER은 그거죠. 사람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게 만드는 열광이거든요. 그렇죠. 나 위험을 감수하고 삼성 사야 되겠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위험 감수하고 막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누구도 지금 모르니까 네. 그게 좀 답답한 점인 그게 것 또 같습니다. 길어지기도 하고 아까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제 한 두어 달만 있으면은 HBM을 통과하냐 안 하냐 얘기 논쟁이 벌써 2년 만 2년이 됩니다. 그러면 작게라도 설사 뭐 이익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도 엔비디아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빅테크랑 의미 있는 계약이 나오고 하면 또 PER을 받아서 또 주가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그거는 좀 지켜보면서 삼성전자 뉴스를 팔로잉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